예, 잘 쉬고 오셨습니까? 쉬는 시간에 잘 쉬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50분 동안 열심히 쉬시고 10분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잠시만 여기 봐주세요.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이네요. 그죠? 이런 걸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링 개론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멘토링은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죠, 여러분. 그럼 가르쳐 주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이 멘토고, 따라오는 분들은 멘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의가 아니었지만 타의에 의해서 저의 멘티로 확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계속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힘드실 때도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추진력을 얻어서 공부하실 수 있게 계속 멘토링을 해드릴 거예요. 되시죠? 힘이 나시죠? 썩 괜찮은 멘토예요. 아마 느껴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료는 다 받으셨죠? 거기에 있는 내용 똑같이 띄운 거니까 웬만하면 이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부동산학개론은 제1편에 총론이 있고 제2편에 부동산학 강론이 있대요. 강론. 그 다음 이제 각각의 문항수를 보면 우리 전체 40문항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40문항 중에 부동산학 총론의 내용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여기 보시면 지금 몇 문제죠, 여러분? 29회, 30회, 31회를 보면 3문제죠. 3문제. 그리고 부동산학의 의의라는 부분이 있고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학을 공부하니까 부동산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부할 것이고, 토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거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토지의 분류 부분이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분류가 나왔고 부동산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의 내용이 이번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내년도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봤더니 제2편의 부동산학 강론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지금? 30문제에서 31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온대요. 여기서. 그럼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둘을 더하면 몇 문제죠? 34문제? 그죠? 34문제가 되는 거예요. 34문제. 그러면 얘가 34문제면 어딘가 다른 6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음 화면에 나올 감정평가론이 있어요. 그 감정평가 부분은 6문제가 거의 정해놓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 보실까요? 31회가 이번에 제가 봤다는 시험인 거예요. 그 시험 기준으로 해서 몇 문제씩 이렇게 쭉 나왔는지 분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28, 29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문항수가. 거의 비슷한가요? 그런데 28, 29와 다르게 급격하게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론이 6문제, 5문제 이 정도 나오다가 작년도 30회, 그 다음 올해 31회. 몇 문제가 나왔다고 되어 있죠, 지금? 9문제. 근데 정책론은 개발론하고 섞어서 정책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경제론하고 섞어서 정책론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정책론이 9문제인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압도적으로 많은 게 지금 정책론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론을 들이다 파겠구나, 얘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경제론에 입각해서 정책론이 나와요. 정책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될 파트가 뭐냐면 부동산 경제론이에요. 이 부동산 경제론을 정확하게 공부해 두면 뭐가 쉽게 접근이 되냐면 정책론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정책 하나하나를 다 낱개로 외워야 돼요. 최악의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어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거냐면 경제론. 그리고 시장론 이 파트에서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요. 지대이론,
여러분 간단하게 제 질문 드려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당연히 지금 우리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실 내용이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저를 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두 글자로 줄이는 걸 정말 좋아해요. 두 글자로 줄이는 걸. 그럼 토지 소유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지주예요. 토지 가격을 두 글자로 줄인 게 뭘까요? 지가. 토지 가격을 두 글자로 줄이면, 잠깐만.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있고, 그리고 토지 가격이 있고, 토지 임대료가 있대요. 그러면 얘를 각각 두 글자로 줄이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주를 두 글자로 줄인 게 지주예요. 토지 가격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격은 이상하죠, 지격은. 그러니까 얘는 뭐죠? 지가죠, 지가. 그럼 토지 임대료를 두 글자로 줄인 게 우리는 개론에서는 지대라고 해요, 지대.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는지를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전에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학문이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저도 강의하기 전에는 부동산학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경제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법학이 있는 줄도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학, 경제학 등은 예전부터 있었던 학문이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학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냥 띠카니 하나를 만들었을까요? 기존에 있던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을까요? 기존에 있던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을 처음 공부하실 때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민법 공부할 때 학창시절에 전공이 뭐면 정말 쉽게 할까요? 법학이면. 법대 출신들은 민법을 정말 쉽게 공부해요. 왜? 대학 때는 민법을 세부로 나눠서 자세히 공부하니까. 그 내용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공부하는 게 우리 시험이니까. 되시죠? 그럼 답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부동산학은 여기에 정답이 있긴 한데 무슨 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잘할까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잘해요. 회계학과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 쪽 부분을 공부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분화돼서 세분화시켜서 부동산의 특성과 연결해서 부동산학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을 뭐에 대한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거냐면 적어도 경제론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실력을. 그러면 그 다음 내용들을 공부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그러면 이 시장론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얘도 사실은 경제론에서 파생됐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 토지 가격이 있으면 이 토지 가격이 왜 발생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떨어진다라는 걸 주장한 학자가 있을까요? 학이니까 학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지대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얘기한 학자가 한 명만 있을까요? 여러 명이 있을까요?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명의 학자가 나와서 주장한 이론들을 공부하다 보면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잡는 게 필요해요.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러면 말 타고 누가 막 오죠? 말 타고? 지주가 오죠. 그러면 좁은 면적으로 작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소장농이라고 그러죠. 그럼 소장농이 막 농사 짓고 있으면 말 타고 와서 막 지주가 막 채찍 같은 거 막 휘두르고 막 그러죠. 뜬금없이. 네? 그러면 과거에 자, 잘 보세요. 토지 임대료는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내는 임대료죠. 토지 사용료. 그러면 토지에서 얻는 게 많아지는 토지일수록 토지에서 생산되는 게 뭔가가 좋은 게 생산된다면 사용료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당연히 높겠죠. 그럼 과거에는 농사 지었나요? 아니면
인터넷을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했나요? 농사지었겠죠, 농사. 그러면 토지 중에 짱은 무슨 토지였겠죠? 농사가 잘 지어지는 땅.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옥도가 높은 땅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대 이론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지대는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이론이 현재 들어선 욕을 먹겠죠. 왜? 명동 한복판에 있는 땅과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 중에 뭐가 비옥도가 더 높죠, 여러분? 비옥도는? 강원도의 땅이 더 비옥도가 높죠. 명동 한복판의 땅을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면 아스팔트를 깨나요,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토지에 있어서 토지의 가치를 좌우하는 건 토지가 있는 위치인가요?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여쭤볼게요. 명동에 있는 땅과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평을 1평을 무상으로 주겠대요. 자, 명동의 땅 받겠다. 나는 강원도 땅을 받겠다. 그게 강원도의 힘이다? 아니죠, 당연히. 명동의 땅을 선택하겠죠. 왜? 위치가 비싸니까가 아니라 위치가 좋으니까. 그래서 비싼 거죠. 사용료도 높고. 그러면 현대에 들어와서 지대 이론을 주장할 때 지대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했을까요? 위치죠, 위치.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학에서 계속 위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상점을 하나 차릴 때에도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더라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들어설 땅을 정해서 들어가는 이론은 입지 이론? 지대 관련한 이론은 지대 이론? 집과 관련한 이론은 집가 이론? 그 다음 도시가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등등등도 공부하겠죠? 그게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부동산 시장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외우다 지쳐 쓰러져 잠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죽어라 많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대이론 한 문제, 입지이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리고 도시공간구조이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공부해야 될 양은 외워야 될 건 은근히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정말 자세히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될까요? 한 번 듣고 외우는 암기 방법으로 외우고 넘어가 버려야 될까요? 외우고 넘어가야 되죠. 그럼 그 외운 게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당연히 나야 됩니다. 그 부분으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잠깐만 읽어보세요. 총론은 세 문제 가볍게 공부하는데 실제 공부해보면 양이 상당 부분, 꽤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 총론이에요. 뭐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민법도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총칙이 제일 힘들어요. 처음에 공부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개념을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책론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뭘 공부하냐면 투자론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리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공인받은 중개사인가요? 어디로부터?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중개사예요. 누구와 누구를 중개해 주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건물을 사고 팔 때, 아파트 사고 팔 때, 빌리고 빌려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의뢰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 부동산을 사러 오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맞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개를 성사시켜주지 못하면 중개 수수료를 못 받죠. 그러면 중개를 이제 부동산을 사겠다고 온 의뢰인. 멋있는 표현이죠. 의뢰인에게. 그 사람은 사기 위해서 왔으니까 매수 의뢰인에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왜 사야 되는지, 투자 가치가 왜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아니면
사세요. 그러면 됩니까? 보통 중개사무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나갔는데 합격증을 땄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사무실에서 앉아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들어오면 어느 집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어느 상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보여주면서 금액이 보통 얼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임장활동까지 다 데리고 가면서 장소에 임해서 활동하는 걸 임장활동이라고 해요. 중개사 따라서 여러 번 한번 가보셨죠? 그게 다 임장활동이에요. 실제로 가서 보는 거. 그러면 그때 보고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지금 살려고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중개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러냐? 했는데 거기다 써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개활동을 할 때 투자론이 필요한 이유는 사러 온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러 온 것이니까 중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된다? 옆집 공인중개사?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부동산을 사러 온 사람이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사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돈이 5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가야 되나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나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금을 융통해주는 이론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금 융통. 두 글자 줄인 게 뭐죠? 금융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금융론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정부는 고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나요? 고소득층은 좀 더 좋은 집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자재를 쓰도록 강압할 거야. 강요할 거야. 이런 정책 있나요? 없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시장에서 좋은 것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좋은 집에서. 그런데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은,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은 주거 안정을 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집 사라고 돈을, 목돈을 빌려줘 놓고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일반 은행에게 맡겨주면 일반 은행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꺼릴까요? 꺼리지 않을까요? 꺼려요. 왜? 저소득이 마음에 걸리죠. 배째라? 배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러 오면 많은 금액을, 적은 금액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긴 기간에 걸쳐서, 짧은 기간에 걸쳐서 저리로, 고리로 빌려줄 거예요. 그냥 일반 은행에게 맡겨두면.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공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재원을 마련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은행들에게 저소득층이 돈 빌리러 오면 장기간에 걸쳐서 저리로 빌려줘 하고 마련해 주는 제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을 때 집은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무슨 주택?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정부가 그 재원을 마련해 준 대출을, 우리 대출을 론이라고 하죠. 론. 그래서 보금자리 론이라고 하죠.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금융론이에요. 그래서 금융론까지 내용을 봤더니 잘 보세요. 6문제, 4문제, 9문제, 5문제 이렇게 해서 금융론까지 4문제가 되나요? 맞나요? 네. 정책론이 특이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7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다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을 열심히 잘하면 개론은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맞나요? 실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의 내용들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들은 거의 정해진 내용들이 거의 반복돼서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출제자가 봤을 때도 이 내용들은 수험생들이 공부했을 때 똑같이 내도, 거의 비슷하게 내도 답을 잘 못 찍는 내용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개수가 몇 개 정도가 되냐면 23개에서 24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4문제가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4문제가 10점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암산을 하셔야 돼요. 24를 4로 나누면 몇? 6.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6이에요. 이게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60점. 이것만 해서 60점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공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잡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잠깐만. 얘들을 뺀 나머지 이용론, 관리론, 개발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얘들 합쳐서 5문제, 4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포기할까요? 여기 나오는 문제들 중에 반복되는 게 또 있을까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암기 방법을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내용만 갖고 가시면 돼요. 어디는 열심히 공부하자? 이 4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는데 감정평가론을 공부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감정평가는 여러분 TV쇼 진품명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TV쇼 진품명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의뢰인이 이거 평가해 주세요 하면서 집에 고이 모셔놓은 도자기 같은 거 들고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가 의뢰를 한 거죠. 그럼 평가 의뢰를 딱 받으면 그냥 그 의뢰받은 감정단이 눈을 쓱 본 다음에 5억이요. 명품이네요. 일어나요? 정말 그래요? 안 하죠. 계속 돋보기 들여다보고 모여서 막 의논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라는 거냐면 그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가하는 거죠. 진위 여부의 평가. 진짜 위조품 여부를 평가하고. 그게 감정하는 거예요. 감정.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평가하는 거. 그게 감정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 순간에 뭐 하죠? 두두두두두두 올라가나요? 안 보신 것 같은데 명품 명품쇼를 안 보신 것 같아요. 두두두두 올라가요. 최종 순간에. 금액이 찍히죠. 그래서 뒤로 두두두두두 많이 올라갈수록 걔는 명품, 진품이에요. 그래서 금액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평가예요. 그럼 제가 얘기한 대답해 보실까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평가하는 게 살펴보는 게 그게 뭐고? 감정이고. 화폐적 단위로 얘는 얼마다라고 꼭 찍어주는 게 평가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론을 공부하는 건 우리가 사고자 하는 건물이 10억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5억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 줘야 되나요? 중개사의 최악의 실수는 5억짜리 집을 7억에 중개해 주는 거예요. 5억 가치의 집을 7억에 중개해 주면 7억에 산 사람이 어디에 있죠? 팔고 돈 받은 사람은 떠났고 그 지역을 5억짜리를 7억에 산 사람은 그 동네에 머물러 있죠 지금. 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에. 그럼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다니겠네요. 그죠? 창문 안 깨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집주인이 내놨어.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가치가 그 정도 나가는지를 평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팔아달라는 대로 믿고 그냥 팔아준 죄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개활동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적어도 물건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뭘 공부하고 와라? 감정평가론을 공부하고 와라. 어떤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부분을 깊게 공부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별도로 있죠.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의 실제적인 부분까지 막 건들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하자. 그래서 문항수를 6문항으로 정해놓고 문제에 나오는 유형도
실제 난이도도 유일하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학개론에서 난이도가 쉬워진 게 예전보다 쉬운 문제들이 나오는 게 감정평가예요. 근데 이 부분에 정말 최고는 감정평가의 3방식이에요. 3가지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우리 이런 개념이 있어요. 건물 하나를 사기 위해서 갔어요. 자, 잘 보세요. 이 건물을 사고 싶어요. A 건물이. 그랬더니 매도인이 팔겠다는 사람이 얼마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10억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10억을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2020년 오늘 며칠이죠? 4일? 11월 4일이요? 11월 4일에 매도인이 10억을 받겠답니다. 근데 매수인이 이제 이 금액을 지불하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봤더니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야 되는데 이 옆에 똑같은 토지가 있어요. 똑같은 면적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얘가 얼마냐면 4억이에요. 예를 들어 4억. 토지 매입 가격이 4억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을 똑같이 다시 짓는데 이 건물하고 똑같이 다시 언제? 11월 4일 기준으로 목재, 철근, 세멘 가격 등을 다 따져서 얘를 똑같이 다시 복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얘가 4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사고자 하는 매수인은 잘 보세요. 매수인은 10억 주고 이 건물을 살까요? 아니면 8억 들여서 만들어서 이걸 가질까요? 8억 주고 만들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공급자, 지금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건물 아무리 높게 받아도 얼마 이상은 못 받겠네요. 8억이죠. 그럼 얘가 이 건물의 가격이죠? 맞나요? 이게 지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곧 가격이다. 그래서 얘가 비용 방식이래요. 비용이 곧 가격이다. 비용 방식. 개념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쉽게 뭐냐면 얼마 주고 살래 그랬더니 금액을 불렀어요. 근데 똑같이 다시 만들어 봤더니 지금 만들어 봤더니 그 금액보다 훨씬 낮아. 그럼 그 금액을 주고 산다? 내가 만든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은 뭐 이상은 못 받는다?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이상은 못 받는다? 그 비용까지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곧 가격이다? 이게 무슨 방식? 비용 방식이래요. 되셨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 건물이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냐면 연간 1억만큼 발생한대요. 이 건물을 임대 놓으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냥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1억이래요. 1억. 그런데 수익률을 이제 얼마를 적용하냐면 10% 수익률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투자론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얘 수익률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10%로. 그 식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개념이에요. 10억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0%면 수익은 얼마죠, 여러분? 10억 투자해서 수익률이 10%면 수익은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니까 얘를 일반식으로 바꿔보면 투자액에 뭘 곱하면?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얘는 뭐가 나온다? 투자 수익인가요? 맞죠?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누면? 이게 우리가 다 공부할 내용이에요.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절대적으로 꼭 암기해야 될 식이 나오는 거예요. 투자액은 1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10억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럼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니까? 1억이고 이 건물 발생될 수익이 1억이고 지금 수익률이 얼마니까? 10% 적용하면 얘는
가격, 가치가 얼마다? 10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얘는 수익에서 가격을 구했나요? 그럼 이 미래 수익이 커질 부동산일수록 가격을 높게 평가하고 미래 수익이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을 애는 가격을 낮게 평가한다? 수익이 꼭 가격이다.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이게 다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다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번엔 잘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약간 꺼림직했어. 그런데 이 건물 얼마야 물어봤더니 누군가 이러는 거예요. 네 옆에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쌍둥이 건물이에요. 쌍둥이 건물. 똑같은 연도에 지어졌고 관리 상태도 똑같아. B라는 건물. 얘가 지금 20년 11월 4일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 얘가 10억에 거래됐어. 자, 9억에 거래됐어. 그러니까 너도 얼마? 옆에 있는 똑같은 게 9억에 거래됐으면 얘도 얼마? 9억. 그럼 얘는 시장에서 비슷한 부동산과 비교해서 구했나요? 가격을? 이게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비교했으니까 비교 방식이겠네. 그럼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죠? 3가지 방식? 그럼 3가지 방식에 의해서 부동산에 사고 팔 때 주고받는 금액, 가격 구하고 임대차 활동할 때 주고받는 금액, 임대료 구하면 3가지 방식으로 구해야 될 게 몇 가지니까 가격, 임료 2개니까 몇 가지 방법? 6가지 방법. 그게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딴 다음에 경매 수업 듣고 뭐 등등등 하면 이 부분을 디립다 공부하면서 무슨 대단한 내용처럼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내용. 되셨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이게 나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걸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리시면 안 돼요. 버려야 될 내용들은 따로 있어요. 되셨죠? 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실제로 쉬워요, 나중에도. 그럼, 자, 여기 보세요. 30일에 시험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1차 과목인 개론을 공부하는데 1차 과목 시험인 개론 시험 문제, 2차 과목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학과 관련해서 분명히 넓게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차 과목인 공법과 세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자,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나는 1차만 준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없죠? 2차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동차. 그러면 2차 과목인 공법에서 공부하는 공법 문제, 세법 시간에 공부하는 세법 문제, 각각의 과목에서 나오는 그 문제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문제가 개론에 나와요. 되시죠? 이게 2문제, 1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공법 선생님과 나름 콜라보로 제가 듣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찍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엔 또 적중이 됐고 충분히 적중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개론은 뭐가 나오냐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계산 문제의 난이도가 계산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8문제, 올해 나온 8문제 중에 4문제가 상난이도였고 4문제가 하난이도였어요. 지금 중난이도. 그러니까 뭐가 없네요. 하난이도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이 계산 문제 상난이도 4문제 중에 작년도 시험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비율 임대차 계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계산 문제는 달려들어서 푸는 순간 시간 다 잡아먹고 못 푸는 문제예요. 우리 개론 계산 문제 역사상 식을 미지수를 x로 놓고 풀어야지만 나오는 계산 문제가 최초로 나온 시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 문제를 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 몇 문제를 맞힐 수 있냐면 4문제에서 5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4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다 맞힐 수 있었어요. 올해도. 되시죠? 그런데
이제 약 두 문제 정도는 생소한 문제를 아예 냈던 거고, 틀려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75점까지는 진짜 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역시 몇 점을? 75점을 목표로 할 텐데, 그럼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32의 시험 예상은 2차 과목인 공법세법 문제 당연히 출제될 거예요. 또 비슷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요번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 문제 중에서 분명히 한 9문제 정도가 나올 텐데 3문제 정도는 아예 건들지 말라고 나올 거예요. 건드시면 안 돼요. 되셨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공부하면 약간 당혹스러움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점을 받을 수 있도록 75점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시켜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 제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돼서 우리는 실제 중개 업무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니, 나는 집안에 장롱에 넣어놓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실제 활동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생각했을 때 공인중개사는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는 갖춰야 될 소양이 있을까요? 이론이 꽝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실무 능력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데 실제 업무를 다룰 능력이 없어. 그럼 중개활동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부는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개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론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실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될까요?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론과 실무를 필요로 하는데 이미 정부가 뭘 해놨냐면 중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 뭐뭐뭐가 있다라는 걸 연구 용역을 줘서 다 분석해서 만든 과목이 우리가 공부한 6가지의 과목인 거예요.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니까 민법을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학개론을 공부하는 거고, 부동산학을. 그리고 중개활동을 할 때 하면 안 되는 활동. 이거 하면 자격증 뺏어갈 거야, 등록 취소할 거야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사법 공부하고. 토지를 사러 왔는데 그 사람은 그 토지에다가 예를 들어 모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모텔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돼요? 부동산 관련 공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장부상에 그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이 장부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법이 있겠죠. 그게 무슨 법이죠? 공시법이죠. 공시법. 그리고 사고 파는 사람들 간에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법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 15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15회 시험에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1회부터 14회까지도 시험을 봤는데 15회 때는 완전히 14회까지의 시험과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합격률이 얼마 정도였냐면 0.2%? 그래서 유사일에 최초로 그 당시 건설교통부 청사 입구가 뚫렸어요. 분노한 수험생들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추가 시험을 봤어요. 15-1. 그래서 가끔 중개사무소를 갔을 때 15회 중개사 합격증이 걸려 있으면 거의 대부분 15-1이에요. 추가 시험. 추가 시험에는 문제를 쉽게 내서 합격률이 25%, 30%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5회 때 이후로 문제를 분석하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럼 15회부터 시작해서 31회까지 정부가 생각했을 때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소양은 15회 때 합격생 다르고 16회 합격생 다르고 30회, 31회 다 다를까요? 아니, 민법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은 알고 들어와야 돼. 개론에서는 어떤 건 알고 들어와야 돼. 이게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같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이론은.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몇 프로 이상이 반복되냐면 80% 이상. 개론에서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의 똑같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80%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90% 정도까지는 반복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민법과 개론이 같은 1차 과목이죠. 그럼 문제의 구성은 상중하 난이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출제 이온 교수님들을 이제 출제 의뢰를 하면서 상 난이도로만 싸그리 다 내주세요. 이런 거 절대로 의뢰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출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출제 의뢰가 30%, 30%, 40% 정도가 돼요. 여기 보실까요? 그러면 개론 문제가 40문제가 나온다면 그 40문제 중에는 30%가 상난이도 문제, 중난이도, 하난이도 이렇게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중난이도와 하난이도만 맞춰도 몇 문제 맞힐 수 있죠? 몇 점 정도? 60점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난이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몇 문제 정도를 맞히게 되면 70점, 75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데 왜 각 과목별로 과락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민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민법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민법 성적이 몇 점이 나왔냐면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개론이 꽝이야. 그래서 40점도 못 받았어요. 그럼 여기 보실까요? 문제 중에 몇 프로는? 40%는 하난이도죠. 난이도가. 그럼 이 정도도 몰랐단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민법은 잘 알지만 개론의 내용, 투자론이든 경제론이든 감정평가론이든 아예 내용을 몰라서 막대한 중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인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락제도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과목별로 과락을 맞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과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작을까요? 과락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 낮죠? 하난이도가 절대적으로 40% 정도가 깔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실제 시험 보면 과락을 받을까봐 걱정되죠.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얘들이 표시되어 있나요? 1번 문제 상, 2번 문제 중, 3번 문제 하, 이거 안 적혀져 있죠. 근데 이 비율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번 문제를 딱 봤더니 상난이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2번도 봤더니 또 상난이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3번도 봤더니 또 어려워.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이번에는 글렀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미 정신적인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나요? 멘붕 상태가 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중난이도, 하난이도가 있어도 평상시엔 너무나 쉽게 풀 문제도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팔 거예요.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여기 보실까요? 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여러분? 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그러면 바로 중개업소 개업할 수 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뭘 받고 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무 교육을 받으래요. 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사 자격증 합격한 데까지는 이론 소양은 갖췄어. 그래, 좋아. 근데 실제 업무 할 수 있어?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고 와? 교육을 받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무 교육 받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개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받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시 받으라고 얘기할까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억력은 1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을 개업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상난이도는 제 이제 수업 기준으로 7문제 정도. 아예 건들면 안 되는 문제 한 6문제. 그 다음 한 문제 정도는 이것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래서 7문제. 중난이도 16, 하난이도 17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만 제대로 맞췄어도 33문제면 그게 80점이죠? 32문제가 80, 33문제면 82.5. 가능한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열심히 하면 그게 됩니다. 제가 12월까지 하시면 몇 점 보장해 드린다고 그랬죠? 75점? 65점? 65점.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면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실까요? 내용 자체는 쉽고, 이건 다 제가 분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녹여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쉽고 출제 확률이 높대요. 그럼 얘는 반드시 이해와 암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출제 확률이 높답니다. 얘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뭐가 높으니까?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세 번째는 내용 자체는 쉬워요. 출제 확률이 낮대요. 그러면 드립답 할까요? 암기 방법만 알려드리고 끝낼까요? 암기 방법만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네 번째는 내용 자체도 어렵고 출제 확률도 낮답니다. 그럼 저는 수업을 안 할까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듣고 잊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어디만? 1번과 2번만 드립답하면 몇 프로 이상이 여기서 나오냐면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점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75점. 최하 70점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필수로 공부해야 되고 3, 4번은 선택인 거예요. 자, 절 보세요.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는데 개론을 꼭 100점을 맞아서 가문의 영광으로 정점을 찍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없네요. 누군가 손을 들었다면 그분만 4번까지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유형별의 연습이 있어요. 유형별의 연습이. 실제 우리 아까 나오는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운전면허 시험 보면 여러분 문제은행식으로 돼 있어서 똑같은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이 똑같이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 이론이 있어도 얘를 변형시켜서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되죠. 출제가 돼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시험을 많은 회차에 걸쳐서 봤죠. 그럼 이미 유형들이 다 출제가 될 만큼 됐을까요? 하나의 이론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잘 다뤄두면, 기출문제를 다 잘 다뤄두면 되는데 난이도가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만 공부하면 되나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 선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레벨을 맞춰서 1, 2, 3단계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시고 순발력을 높여서 바로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아까 제가 1분에 몇 문제? 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 뭔가를 문장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미 시간이 흘러가서 안 돼요. 딱 보자마자 이건 이거구나 그러면서 찍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야지만 그 시간 안에 전체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되시겠죠? 이게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계산 문제도 동일해요. 이와 같은 형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수업을 진행할 때 강의를 50분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각오를 다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50분 강의를 하면 핵심 내용 정리를 여러분들이 5분 정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5분 안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수업한 내용이 있으면 1교시 수업을 딱 듣자마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자신의 시험장에서의 후기를 얘기해 줬구나, 나에게. 아까 1교시에 했던 내용을 리뷰를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열심히 따라오면 65점까지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구나.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래서 내용 정리하고 MM이라는 게 있습니다. MM. 이게 메모리 매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MM이다, M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 아니라 암기 방법이에요. 암기 방법. 그래서 설명을 쭉 드린 다음에 그걸 좀 더 쉽게 기억하도록 이걸 거의 대부분 만들어 놨어요. 암기를 한 5분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기억을 강화시켜주고 4교시를 진행을 합니다. 4교시를. 그럼 복습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된 부분 위주로 해서 강의 수강한 시간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을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뭘 풀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수험생분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의 유일한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지 않는 데 있다. 공감하세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세요? 그러면 두려워서. 민낯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 강의를 같이 강사하고 같이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즐겁죠. 근데 문제를 혼자 풀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극명하게 나눠지죠. 모르는 걸 알게 되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빨리 문제를 풀어야지만 이제 혼자 가서 풀 수 있는 능력이 배가가 되겠죠. 되세요? 그래서 이 복습 시간을 최대 1시간을 넘기지 않고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매일 기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일 기뽀하고 매주 예뽀하자. 스스로를. 그럼 매일 기뽀는 아까 정답 말씀드렸어요. 매일 기뽀가 뭐의 줄임말이죠?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 그럼 매주 예뽀는? 매주 예상문제 뽀개기예요. 그래서 예상문제를 오지선다로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얘는 주말에 한 5문제 정도.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 하면서 이해 정도 심화 시키고, 얘는 OX 문제고, 망각 전에 학습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이게 돼야 돼요. 이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은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장기화를 만들어주고 또 그 주말에 이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오지선다. 아까 한 문제당 몇 분 푼다고 그랬죠? 1분. 그러면 공부할 때 푼다면 한 3분 정도 걸리면 되겠네요. 5문제면 몇 분? 15분. 그 정도만 들여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통한 반복학습으로 기억이 강화가 돼서 얘가 장기 기억화됩니다. 되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매일 기뽀. 계획은 주변에 알릴수록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 누가 적은 거죠? 아니,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주변에 알려주시면 그만큼 붙을 확률은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착물을 찾아주세요. 정착물을 찾아주세요. 수목에 구분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푸시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매일 기뽀에는 프리 멘토링이 있다고 그랬죠? 그 프리 멘토링이 얘예요. 여기 보실까요? 정착물을 찾아주세요. 이 부분에 쉽게 분리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계속적으로 부착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세요. 판단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각을 다 자세히 적어서 설명드렸죠.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문제, 프리 멘토링.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또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되셨죠? 그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여기 보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경제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50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럼 점이 이렇게 찍히고
500원일 때는 사겠다는 양이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줄어서 얘가 10개가 된다. 그럼 B점. 점 2개 나왔죠, 여러분? 그럼 점 2개를 연결하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오나요? 그럼 이 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인 점 2개의 연결인가요? 이 안에 무수히많은 점들의 모임인가요? 점들의 모임이죠, 무수히많은. 그래서 이 무수히많은 점들의 모임, 얘가 바로 뭐냐면 수요 하나래요. 하나의 수요. 그럼 칠판 보세요. 수요 하나가 무엇 하나로 표시됐죠? 곡선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줄임말인가요?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 뭐를 나타내는 곡선?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인 거죠.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 아니, 곡선 하나가 지금 수요 하나인 거죠, 지금. 되셨죠? 맞죠? 그러면 수요가 곧 곡선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우리는 앞으로, 여기 보세요. 곡선의 변화가 나타났으면 무엇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고, 곡선이 수요니까.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얘는 무엇의 변화가 아니네? 수요의 변화가 아니니까 다른 이름이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칠판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이 됐대요. 100원에서 500원으로. 이렇게 수업을 실제로 진행해요. 보기 편하시죠? 그러면 달라진 가격 100원에서 500원 올라가면 지금 수요량이 50개에서 10개로 주나요? 맞죠? 그럼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죠. 점이. 곡선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곡선이 하나예요? 2개예요? 하나죠. 그럼 곡선의 변화가 없죠. 지금. 점만 이렇게 이동된 거잖아요. 동일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그럼 곡선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무엇의 변화가 아니네, 절대로? 수요의 변화가 아니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 어디에서 움직여 다닌다?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움직여 다니니까 무엇의 변화가 아니다? 수요의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런데 해당 재화의 가격은, 해당 재화는 어려운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리모컨의 수요를 따져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해당 재화인 거예요.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재화. 그럼 아파트 수요에서는 해당 재화가 아파트겠죠, 아파트. 빌라 수요면 빌라. 지금 그 얘기.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얘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이게 수요량의 변화. 근데 가격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로 분석하는 건 하나다? 하나네요, 하나. 지금 가격이 변화했을 때만 수요량이 변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 가격이 하나니까 얘를 뺀 나머지는 다 뭐다? 가격을 중심으로 놓고 가격은 하나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의 것이네요. 그렇죠? 그건 다 뭐겠다 그럼? 수요의 변화인 거예요.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이제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소득 증가가 나타났답니다. 소득 증가는 가격인가요? 가격 이외인가요?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한 거죠. 어르신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얘는 가격 이외의 것인 거예요. 가격 이외. 그럼 소득 증가로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동일한 가격 100원일 때 몇 개를 사겠다고 했는데 50개였는데 이제 55개로 늘었죠. 맞아요? 그럼 점이 원래 곡선 위에 위치하나요? 옆으로 삐져나갔나요?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죠. 맞나요? 그럼 지금 동일한 가격 500원일 때 원래 몇 개였는데 10개를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13개로 늘었죠.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 더 사겠다는 양이 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간 점이, 노란 점이 또 나왔나요? 그럼 노란 점 2개가 나오면 노란 점 2개를 연결한 무슨 선?
노란 점 두 개를 연결했는데 빨간 선이 나오면 이상하죠? 노란 선이 나오겠죠, 이제. 되셨어요? 그럼 지금 곡선이 몇 개로 보이세요? 이거 하나로 보이면 정말 대박 사건. 두 개죠, 두 개. 그럼 지금은 곡선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곡선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났죠? 곡선 1에서 곡선 2로 변화한 거죠, 지금. 곡선이. 맞죠? 그럼 곡선의 변화니까 얘는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소득 증가라는 가격 이외,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함에 따라 어떤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에서 뭐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죠, 지금.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삐져나간 점이 발생? 맞죠? 얘가 수요의 증가인 거죠. 수요의 변화 중에. 그러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정말 죽어라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개론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매해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의 구분이에요. 되세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공부했어요. 지금 이제 공부를 했다 치고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 따라 하셔야 돼요. 곡선 하나가 무엇 하나? 수요 하나예요. 그럼 곡선의 변화면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예요. 그럼 얘는 뭐가 변함에 따라 변한 거죠?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함에 따라 변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가격 이외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것이다. 맞네요. 그럼 우리에게 절대 공식 하나가 딱 떠오른 거죠. 무조건 써먹는. 앞으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인지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제가 물어보고 출제자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답이 정해져 있죠. 무엇의 변화라고 대답한다? 무조건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되세요? 무조건 뭐가 변한 거라고 얘기하자? 곡선 자체가 변화했다고 얘기하자. 지금 그 얘기예요. 무조건 뭐가 변한 거다?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딱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되죠. 뭐가 떴을 때만?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가 나타났을 때만 얘만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고 얘만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인구 증가가 나타났어요. 인구 증가. 수요의 변화.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몸 상태가 건강한지 한번 보게. 손 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손을 제대로 못 들면 공부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몸 상태는 좋은데. 자, 이제 내리시고. 판단할 거예요. 제가 무조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지금? 절 믿으세요. 전 약인데 무슨 약? 합격시켜주는 약? 믿고 복용하는 약. 약이에요, 약.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했어요. 엉뚱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인구 증가는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예요. 소득 증가. 지금 왜 양의 대답, 양들은 침묵해야 돼, 지금. 양이 왜 나와, 지금?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냥 무조건 수요의 변화. 되셨어요? 세대 수의 분리. 수요의 변화? 대출 금리의 변화. 수요의 변화. 대기업의 이전. 수요의 변화. 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무엇의 변화? 뭐가 변하는 것? 곡선이 변하는 것. 그런데 아파트 수요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그것만 수요량이 변화인 거예요. 됐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 거지. 네. 그러면 자 볼까요? 이게 중요 기출문제. 이게 실제 문제. 우리 기출문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를 우리처럼 안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 1번부터 시작해서 다 봐요.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답을 못 찾아요. 이 문제 푸는 방법. 자, 여기 잘 보세요. 구분하라고 했죠. 그럼 해당 재화가 뭐죠? 아파트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쭉 내려가 보는 거죠. 그래서 뭘 찾으면 끝이에요? 아파트 가격을 찾으면 답이죠. 이쪽은 볼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그럼 찾아 내려가 보면 답이 보이죠. 몇 번이다? 3번 끝. 맞아요? 맞아요. 몇 초 안에 풀어요? 15초. 그럼 이렇게 빨리 풀고 남는 시간을 다른 문제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모든 문제가 1분에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고 더 짧게 풀리는 문제도 있고 더 길게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서 얘를 찾으려고 봤더니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럼 저를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아, 그때도 뭐 좋은 아이였지 뭐 이러면서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추억이 많잖아 뭐 이렇게 좋아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고 분노하겠지. 네가 가르쳐준 내용이 안 나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 활동에서 주고받는 건 뭐죠?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가 임대차 활동의 가격이죠. 맞죠? 매매 활동에서 주고받는 건 가격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임대차 활동에서 주고받는 가격이 임대료죠. 그러니까 분명히 보기에 아파트 임대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인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가격 하나, 해당 재화의 가격. 또는 임대료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 문제들도 다 단계별로 제가 다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띄어가면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우셨던 내용들하고는 좀 많이 방법론이 다를 거예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이 그림 있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론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외워야 될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차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뭐 중요한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외우면 왠지 찜찜하고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문제예요. 한번 들어보면 돼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뭐 하나 그려놨죠? 침대예요. 침대. 그럼 침대는 나무판때기, 스프링, 매트리스? 맞나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죠, 보통. 그럼 침대 중에 제일 유명한 침대는? 에이스라고 얘기하면 4단 나는 거예요, 4단. 시몬스 침대죠. 그래야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그런 시몬스 침대 모토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전에 기억나세요? 남자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낙하산이 뚝 떨어졌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서 지붕 뚫고 뚝 떨어졌는데 여자분 그냥 무디게 자고 있었던 거? 그런 선전도 안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무디게 잔다? 시몬스 무디에? 이렇게 기억하고 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나요, 이게. 나중에 분명히. 되세요? 그리고 다차서 하나를 이룬 이론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론이 합쳐졌는데 도시화의 측면, 사회계층, 인종별인데 앞에서 먼저 공부할 이론들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를 섞어서 낼 수가 있어. 그런데 기억하는 방법 간단해요. 무슨 한글 학자 같아요. 도시화는 동시몬 이론. 도도도도도. 끝. 동시몬 이론. 사회계층별로 나눈 건 시오시오. 선형 이론. 이런 식으로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헷갈려요. 정말. 인종은 실제로 다인종이죠. 그래서 인종별로 나눠져 있는 건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말아버릴 거라고요. 그럼 이걸 죽어라고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그래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또 죽어라 외우는 거예요. 시각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메모리 매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MM이라고 할 거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의 측정지표 뭐 이런 것도 외우는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를 지금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식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하나하나 다 띄어가면서 여기서부터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멘토링 개론 시작인 거예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교재 꼭 가지고 오시고, 교재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제 몸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갖고 오세요. 나는 12월 달에 박수현이 얘기한 대로 믿고 따라가서 12월 말에 박수현이 내는 모의고사를 12월 말 정도에 풀고 65점에, 최소 65점에 기적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 열정을 갖고 오시라고. 되셨나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빠지시면 안 돼요. 그 빠지면 꼭 동영상 강의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오셔야 됩니다. 주어진 스케줄대로만 따라오시면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제가 30일에 시험 봤을 때 느꼈던 그런 부분들까지, 시험 노하우까지 더해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제가 꼭 책임지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